네, 2023년 9월 28일 이정훈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따라하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북관계는 긴장으로 갑니다. 어떤 긴장이냐? 1972년 실사 공동선명이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발표했고 물론 개헌도 하죠. 또 북한의 김일성이는 주체사상이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갔었죠.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윤석열 따라하기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취재, 하다못해 투자를 하는 것도요. 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잘 알면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많은 주식 투자 기법, 사업 투자 기법이 발전했죠.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이 정치학, 국제정치학에도 이 국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통할 수 있는 뭐 이론으로 발견한 게 세력 균형 이론, 세력 전이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이 모든 것에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여자분 같은 경우 아이를 가졌으면 안 된다든지, 뭐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조건을 깔고 이거는 통용되는 겁니다 하는 게 약의 효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제정치학도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세력 균형 이론, 세력 전이 이론으로 푸는 게 맞지만 다른 때는 또 다른 걸로 풀어야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점이나 학문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점도 나름은 주역을 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주역도 들어가고 되면 논리가 있고 뭐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피는 대로 얘기하는 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징조를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뭘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뭘 발표했느냐? 오늘이 28일인데 26, 27일간 최고인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고인문회의는 북한의 국회, 북한의 나름대로 주권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데죠.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라는 내용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 헌법 서문에는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핵 보유국은 당연한데 이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더 상세하게 명문화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북한은 작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이미 넣었으니까 그 핵무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기본 원칙을 법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주의를 갖는다. 불가역적. 이거는 절대로 불변이라는 얘기죠. 북한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핵보유국주의를 갖는다라는 걸 이 법에 넣었었고, 근데 이번에 헌법에다가 이 핵무력을 발전을 시키는 것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북한 국회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을 때 김정은이가 참석해서 신냉전을 거론하면서 반미연대를 거론했습니다.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 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 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한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김정은의 말, 북한의 용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걸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제 그 용어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쓰다 보니까 북한이 따라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써버렸고, 신냉전이란 단어는 뭐 미국 정치학에서 쓰다가 우리도 지금 많이 쓰다 보니까 얘네들도 따라와요. 제가 이제 요즘은 뭐 별로 못하지만 한참 중국을 다닐 때 북한 식당에 가보면 북한 식당 음식 맛이 제 느낌으로는 한 10년 늦은 서울 맛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 음식이면 북한 음식 맛이 나야 되는데, 베이징도 그렇고 심양도 그렇고 지반도 그렇고 뭐 어디든 가도 뭐 베이징이 좀 빠른데, 이 서울에서 유행할 음식이 두 번째로 유행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LA나 뉴욕 같아요. 그래도 서울보다 가도 한 2, 3년 늦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유럽에 파리 가서 뭐 그때 한림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약간 옛날 음식 맛의 한식집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면 우리 식당도 있지만 중국 가면 되게 북한 식당 가는데, 거기 가보면 한 10년 늦게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거나 우리 뭐 조선족도 그렇고 음식을 우리보다 한 틈 빼고 늦게 옛날 유행한 걸 먹고 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가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늦은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면은 한국 문화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서구권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해서 히트를 치면, 그게 이제 흘러 마지막으로 북한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돈벌이 하려고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 고객이 우리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하고 뒤늦게 그걸 따라오는 게 보여요. 북한은요, 우리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북한은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거죠.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 미국 병사, 주한미군 병사였던 킹, 이 친구를 아무 조건 없이 중국에서 풀어줬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제 신냉전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한판 붙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반면대를 구축하고 신냉전을 뭐 이기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쪽 통일부에서는 오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2018년, 17년에 북한이 이제 화성 12형, 15형으로 가는 ICBM을 한참 개발합니다. 그걸 막 쏘아제낄 때 문재인 씨가 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북한은 자기네 계획대로 막 쏴댔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쫄아가지고 2018년 벽두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 될까봐 막 미국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2018년 초가 됐을 때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아주 유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씨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여정이가 특사로 왔다가 또 우리는 정의용 씨가 이북에 특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뭐 여정이 이런 애들이 평창 올림픽에도 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천안함 사건에 일으켰던 북한의 그 누굽니까? 김 누구예요? 김영철인가? 그 자식도 오고, 그걸 아주 극진히 문재인이 대접하면서 그해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북한이 우리 체제를 유지해주면 핵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한 거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북한이 조건문이잖아요.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면이란 말은 빼고 북한이 핵 포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죠.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그 말을 믿고, 그래 북한하고 회담해보자 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게 뭘 시비를 거니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화가 났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놀래가지고 문재인을 콜해갖고 5월 달에 문재인이가 전 국민 몰래 휴전선을 넘어서 판문가에 가서 김정은이랑 하고 몰래 정상회담하고 오죠.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문재인 씨가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를 해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면서
저리 가 임마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자, 근데 어쨌든 2018년, 19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남북이 이렇게 유화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였다. 특히 이제 문재인은 퇴임하는 날까지 계속 북한한테 굽신굽신해가지고 유화 상황을 만들었어요. 유화적인 국면을. 뭐 종전선언을 하겠다, 뭐 했다, 온갖 쇼를 해서 북한으로서는 편했죠.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북한을 타도하겠다, 까불면 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은 2012년부터 남중국해 위기를 만들었으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이게 신냉전이 된 겁니다. 이런 냉전 분위기 속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런 게 협정이 나오고, 협정이 아니라 이제 성명이 나오면서 강화되고 하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잠시 유화였다가 다시 강화로 가는 게 1971년도에 미국이 냉전이 치열했거든요. 미국이 이제 냉전을 빠져나오면서 소련을 애먹이게 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키신저가 몰래 중국에 갑니다. 파키스탄 통해서. 그래서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이듬해 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들어가서 모택동을 만나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서방사계에서 미국의 똘마니는 동양권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은요, 중국과 소련은 2차 대전 끝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 상황을 끝내는 강화조약을 맺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연합국들과 함께 일본과 강화조약을 할 때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대만이 별도로 일본하고 강화조약을 맺고 중공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공이 미국과 만나고 하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야, 너 가서 쟤네랑 평화협정 맺어. 그래서 72년도에 일본하고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죠. ODA 자금으로. 그 자금이 들어가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삼통정책에 따라서 이제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좋아지면서 대만 자금이 들어가서 저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자금과 미국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경제 부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중국을 키우는 사이에 중국하고 소련은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 경쟁을 벌여서 소련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또 소련은 또 아프간까지 쳐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SDI 전략방위 구상에 의해서 소련이 쏜 ICBM을 우주에서 맞겠다, 이런 작정, 이런 뭐 구상까지 나가니까 그거 따라오다가 소련 경제가 폭망하면서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지원도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소련도 붕괴됐습니다. 그 시작이 아주 치열한 냉전 속에서 대땅뜨를 했다가, 대땅뜨가 한 79년까지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하고는 유지가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더 긴장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미소 간의 유럽 대결은 76년도에는 미소가 동서독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하면서 극단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중이 대땅뜨로 들어가니까 72년도에 남북관계도 좋게 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박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였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지, 미국이 하자는 데는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우락 중정부장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한국에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면서 남북관계 이렇게 풀어가자고 하는 7.4 성명을 7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때 대원칙이 민족 자주 평화대단결인가 그렇게 됐죠. 그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평화 무드를 만들었지만 미중관계 개선처럼, 그때 박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 게임이란 걸 알고 10월 17일인가 10월 유신을 선언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 갑니다. 딱 북한도 김일성도 그걸 알고 그해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개헌합니다. 거기에는 수령 중심으로 주체를 끌고 나간다, 그런 사상이 들어서 김일성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지금 2018년부터 문재인 때 만들어졌던 그런 유화 시스템이 이제 끝났죠.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이 도발하면 박살내겠다라고 하니까, 정원이도 지금 자기네 헌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더 발전시키고 영원한 핵국가로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남북관계는 긴장돼 간다. 72년도에 10월 유신하고 북한이 주체 사상이 강화된 수령론에 개헌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계속 긴장되다가 뭐 그렇게 갔죠. 그러다 79년대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국제 정치를 보게 되면 과거의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순서가 비슷한 건 일어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뭐 사람이 경험, 지혜라는 게 생래적인 지혜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거에 경험한 걸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맞춰보는데 과거와 똑같은 사건도 아니고 그게 달리 또 조합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걸 갖고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대땅뜨는 끝나고 이게 본격적인 대결로 가는 겁니다. 이 대결이 진짜 대결이 되려면은 막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겠죠. 그게 아니고 말만 하는 전쟁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긴장관계로 갑니다. 뭐 우리 대통령도 북한을 도발하면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했고 북한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갑니다. 여기에서 뭔가 하나 트리거가 탁 생기면 지금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되죠. 남과 북에 똑같이 비행 금지구역 선포해놓으면 우리만 불리하고 우린 북한을 볼 수도 없어요. 북한은 전방에 무기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한번 도발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또는 뭐 무력화한다라고 해놓고 북한 지역에서는 노 미사일 지원을 선포한다든지 하면서 빠락빠락 북한을 압박해야 이런 대결 속에서 김정은이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 어퍼컷을 하니까 발차기 하는 이재명. 뭐 이재명이 이번에 단식하다가 당권을 휘두르겠다 하는 것 자체도 보게 되면 코미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잡아라, 체포해라 라고 체포동의안에 제거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재명 씨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따라쟁이에요. 근데 그 따라쟁이 비슷한 게 또 김정은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72년처럼 7.4 성명이 나왔지만 바로 10월 유신 사회주의 헌법 만들어서 다시 긴장하러 가는 그때와 비슷해서 하나의 힘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대땅뜨는 끝났다. 근데 대땅뜨를 자꾸 주장하는 게 이재명, 문재인이야. 쟤네들은 시대랑 안 맞아. 이렇게 가다가 남북 간의 균형이 깨지면은 북한 정권이 와야 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바보같이 하면 우리가 와야 됩니다. 네.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날 남북은 치열한 대결 구도로 간다. 북한이 피하지 않고 나왔다. 그 북한도 붙어보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북한으로 넘어갔던 킹 이병을 풀어준 거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핑계로 자기네를 때릴까봐 겁을 낸다. 그러니까 정원이는 더 몰아붙여야 된다. 또 같은 논리로 따라쟁이인 이재명도 더 거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제가 발견하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